기후학교. 오늘은 생활 속 이슈를 과학의 눈으로 다시 보게 도와주는 과학자분이시죠.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황을 못 여쭙겠어요. 세상에 이 빗속을 뚫고 네. 평소보다 한 2배 걸리신 거죠. 2배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선생님 뭐 근황을 이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최근 근황은 비를 맞으면서 오셨고 그 그렇죠. 전의 근황은? 전의 근황은 네.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과학 쪽에 네. 이제 과학 대중화 쪽을 좀 관련해서 이제 일반 제가 커뮤니케이터로도 역할을 하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좀 파급 효과를 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정도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뭐 김병민의 과학 콘서트 이런 거, 김병민 쇼 이런 걸로 뭐 다니시는 그런 건 건가요? 아니에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저희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왜 일상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로 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리튬이 뭐길래 이게 배터리에서 핵심 원료일까요, 선생님? 지금 이제 위험이라는 단어를 네.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화학의 시선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위험해요. 아, 맞다. 사실은 맞다. 뭐 소금도 위험하고 물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게 위험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이렇게 꺼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 리튬이 예전에 약품으로 썼었어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나이 인증이 돼버려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에바네센스나 너바나 같은 밴드 네. 아시죠? 네. 예, 아시면 나이가 꽤 되신 거죠. 너바나는 클래식이니까. 네. 어쨌든 거기 밴드 가사 같은 데도 나와요.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 치료제로 리튬을 썼습니다. 네.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썼던. 너바나 가사에 나왔으면 리튬을 우울증 치료제로 20세기 후반에도 썼다는 건가요? 그 전에도 훨씬 썼죠. 사실 고대 때부터도 네. 그 물질이 어떤 거를 알아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써왔고요. 네. 사실 어떤 배터리라는 쪽에서 사실 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리튬 배터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배터리에 최초로 적용을 한 사람은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휘팅엄이나 구디너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과학자 요시노 이런 분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상용화를 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에너지 문제가 사실은 이제 대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부각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 리튬 말고도 다른 물질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면 대부분 다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화학 시간에 외우는 거. 거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 한 2줄 정도는 네. 대부분 다 전자를 잘 내주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 있는 것들 가지고 대부분 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리튬이 왜?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있는데 네. 리튬이 원소 기호로 보면은 3번째예요. 그러니까 한창 학창 시절 때 외웠죠. 뭐 수헬립의 붕탄 질소. 맞아요. 리튬이 3번째인데 네.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원자가.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씩을 낼 수 있는 물질이라면 아무래도 적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물질이고 네. 그다음에 이온화 경향으로 따지면 전위차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전위차 얘기할 때 물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 낮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게 더 에너지가 세잖아요.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리튬이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효율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사용한다. 너무 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의 일처럼 네. 모든 화학 원소들이 다 위험하긴 하지만
폭발 사고에서 이게 화재에 취약하다, 물로도 안 꺼진다, 불이 네. 붙으면 600도에서 1000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물로도 안 꺼지는 이유는 뭘까요? 성질이 원래 그런 건가요? 성질이라기보다 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화학 공부를 하면서 리튬을 원소로만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리튬은 반응성이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하고도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결합이 해요. 돼요. 예, 왜냐하면 전자를 잘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그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 나트륨도 있어요. 소금. 예, 그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나트륨은 그냥 금속이에요. 근데 금속도 나트륨도 사실 물에 던지면은 폭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리튬 자체의 어떤 성질이라기보다 반응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리튬이 이제 물하고 접촉을 하면은 네. 얘가 이제 반응을 할 때 이제 수산화리튬하고 수소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수소가스가 상당히 그 인화성 물질이거든요. 게다가 네.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붙으면 그야말로 폭탄 엄청난 아닌가요? 폭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잘 안 꺼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반응이 빠르니까 물로 꺼질 수 있는 속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좀 비유를 하다 보면은 마치 그냥 우리 그 모닥불에다가 네. 기름을 붓는 효과? 아, 오히려 더. 리튬이 반응을 하고 있을 때 물을 부으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리튬 자체가 물하고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거기다 부으니까. 부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모닥불 같은 데다 기름 붓는 얻는 효과처럼 것처럼. 비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리튬 화재가 나면은 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말고 다른 것들로 꺼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드라이 케미컬 소화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소다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사실 모래 같은 걸로. 그러니까 네.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네.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4부에서 네. 이제 리튬이 화재에 취약하고 물로 안 꺼지는 이유 이거를 수소, 산소와 연결해서 이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기호들, 원소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 그렇게 반응성이 좋은 물질로 어쨌든 우리가 건전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디슨부터 이 과학자들도 어쨌든 그걸로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안전한 상태에서 그거를 했을까요? 산소를 없앨 수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리튬 자체가 네. 그냥 지금은 순수한 리튬으로 가둬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물질하고 접촉이 안 되게, 그러니까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그 전에는 그 순수한 리튬이 아니라 네.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리튬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당시는 이제 지금보다 효율이 한참 떨어지지만 그래도 리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2차 전지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이 리튬도 어디서 이제 채굴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석유가 중동에서 나고 석탄은 여러 광산에서 나고 리튬도 광산인가요? 어디서 채굴이 될까요? 아니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드리니까 아니에요. 웃으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아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네, 채굴이 그쵸. 되니까 네, 채굴이 광물이. 예. 그렇죠. 넓게 보면 지각에서 채굴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리튬이라는 말이 보통 원소 기호를 과학자들이 이제 원소를 발견하면서 네. 대부분 다 거기다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말들을 좀 붙이잖아요. 리튬은 사실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리토스요? 리토스에서 유래했고요. 리토스란 말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예, 그래서 그 돌에서 이제 그 채취를 하는데 우리가 스포듐민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스포듐민이라는 광석이 리튬을 이제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좀 의아할 수 있지만 80% 정도가 소금 호수, 그러니까 염호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요. 리튬을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아까 스포듐민 같은
돌에서. 광석에서 채취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그 소금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마 관광하러 많이들 가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 보통 칠레나 볼리비아 뭐 이런 데 가보면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유니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데가 이제 대부분 다 소금 호수인데 네. 그 상당히 그 아래쪽에 그 뭐 바깥쪽 말고 아래쪽에 이제 그 리튬이 저장이 돼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는 리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었던 그 물질들, 네.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네. 뭐 이런 광물들이 같이 다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천일염 만드는 방법하고 거의 흡사해요. 아하, 소금 호수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금물을 이제 뽑아가지고 네. 일단 건조를 증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나트륨부터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빠지고 붕소 빠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는 게 염화 리튬이에요. 아. 그 염화 리튬을 이제 꺼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아까 하얀 가루로 만드는 리튬만 남기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까 칠레하고 볼리비아하고 아르헨티나 여기를 리튬 삼각지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한 56%? 60%까지도 거기서 이제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호수 넓이가 거의 그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0km를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 대부분 다 이제 들어 있는데 소금 호수에는 다 리튬이 있어요. 네. 있는데 유독 여기가 이제 그 각광을 받는 이유가 리튬 함유량이 많아요. 한 25% 정도가 여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 네. 벼가 이삭이 좀 많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처럼 네. 여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칠레, 이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쪽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세계의 이제 큰 기업들, 화학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여기 가서 이제 생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광석으로 캘 수 있는 데들이 이제 보통 호주나 그다음에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촨성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칭하이성 쪽에 그 티베트 고원 주위에 보면 염소도 있지만 광석도 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은 소금 호수에서도 리튬을 채취하고 광석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 뭐 그러니까 네바다주나 네. 뭐 온타리오나 퀘벡 지역 뭐 이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 포르투갈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도 소금 호수가 있나? 아니요, 거기 광석이요. 예, 광석이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아프리카에도 광산이 조금 이제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좀 제한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소금 호수에서 이 해변가라고 해야 돼요. 호수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안쪽 깊숙이에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채취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증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옮겨 다니면서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처럼 꺼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은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하지 않은,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 그런 물질들을 꺼내가지고 증발을 시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물을 쓸 수밖에 또 없어요. 물이요? 예. 일반적인 물을 써가지고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죠. 탄소 배출도 하겠죠, 이게. 그 근처에 공장이 있습니다. 정제하는 공장이요. 정제하는 공장도 있고, 정제하는 공장은 또 그 자체를 염화리튬을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네. 대부분 다 중국에서 또 많이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리튬 채굴 과정에서 뭐 미국에서는 광산 근처에 꽃이 하루 만에 시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뭐 대부분의 광산들이 그렇지만 이 리튬 채굴을 하는 과정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문제가 많이 심각한가요? 아니면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구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구리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리를 쓸 때는 그냥 당연하게 뭐 그냥 그 쉽게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석탄 캐듯이 그쵸. 캐온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구리의 채굴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구리 채굴 과정과 리튬 채굴 과정이 상당히 되게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가지고 사실 리튬이 뭐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리튬을 이거 제거하는데 환경적 비용하고 뭐 그런 경제성들이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구리가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확 사용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리튬이 좀 닮았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2차 전지라는 배터리라는 게 갑자기 각광을 뜨면서 리튬을 그냥 막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변에 어떤 환경 파괴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누군가가 이게 측정해 보지도 않았고 네. 근데 증상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이라는 건 파괴를 하면 자정작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속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항상 인류가 항상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는 그 속도감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캐고 있는 속도가. 자정되기까지 과정이 얼만큼이 걸리는지 모르고 계속 캐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게 돈이 되고 저희한테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막 캐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이제 환경 파괴라든지 이게 나올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막대하게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얘기대로 각각 정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염호에서 캐는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길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네. 인공적으로 이제 증발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 공장이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에 그 공장은 그냥 돌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 공장 돌리는데도 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실은 각종 물질들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냥 화학물질이라는 게 리튬을 제거하고 뭘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제거가 안 되잖아요. 많은 열을 또 내줘야 되고 촉매도 써야 되고 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쓰게 되니까 네. 또 폐기물이라든지 나오고. 폐수도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염호는 그나마 그 정도가 돼 있는데 광석 같은 경우는 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분리를 하려면 결국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리튬을 캐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지금 어디를 부시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상황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꽃이 이제 시든다든지 주변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담수 같은 것들이 다 말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증상들이잖아요. 네. 그 증상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은 뭔가 탄소 배출을 안 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리튬을 쓰게 되면은 리튬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들어가는 탄소 배출은 계산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수 있겠네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석탄을 쓴다든지 석유를 쓸 때 사실 어떤 이득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으니까 길거리가 되게 오염 많이 됐잖아요. 근데 네. 차가 나오면서 길거리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구덩이를 판 거죠. 팠는데 결국 다른 구덩이가 생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다가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요새 기후 변화라든지. 근데 이걸 막으려고 지금 사실 리튬을 쓰는 꺼내면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네.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친환경으로 돌면서 리튬을 또 다시 캐내고 있는데 네. 리튬 캐면서 거기도 구덩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구덩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언젠가 우리가 또 거기를 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하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사실. 그렇죠. 석유를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캘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처음 했을 때는 이럴 줄 몰랐잖아요. 네. 그렇듯이 리튬도 초기 이제
그 석유가 막 이제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네. 유정을 발견을 하고 막 자동차를 굴리고 이때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닐까. 우리가 리튬을 환영하고 있는 지금이 아하 이런 또 어려운 얘기가 네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볼게요.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과 리튬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막 포르투갈에서도 나고 뭐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네. 다 삼각주로 딱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호주, 캐나다, 퀘벡. 우리나라에서도 리튬 혹시 없나요? 우리는? 지금 뭐 최근까지 거의 리튬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최근에 그 기사 하나 떴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내에도 리튬 있다고요. 광산이 좀 있어서 채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경북 울진하고 충북 단양 지역에 예, 조사한 암석에서 광산을 개발할 정도로 리튬 함량이 조금 높은 예, 그런 지역이 나왔다.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조사 단계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울진 쪽은 거기 보암 지역인데 거기가 금강송 보호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고 환경 보호하고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른 한쪽 그 충북 단양 지역은 아마 그 광산이 민간 기업의 소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지켜봐야겠죠. 계속 조사는 해야 되니까. 일단 단양하고 울진에 그렇죠. 뭐가 섞여 있는 게 발견은 됐다. 우리가 저기 뭐 동해 쪽에 지금 석유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지금 그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되지. 느낌이 팍 오네요. 예, 그 단계. 예, 그 단계예요. 그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차량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은 안전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염려도 있고 전동 킥보드에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데 이거는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 한데요. 리튬 배터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인데 이게 탄소 배출을 줄여줄 거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리튬이라는 거는 반응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를 가둬놔야 돼요. 어디다가. 그래서 완전 밀폐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기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네,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안전성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노출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안정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잘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파괴하지 않는 한. 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잘 가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아서 여기가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할 거고 분명히 네.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얘는 그 아까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급격한 폭발 반응이 연쇄로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도는 일반 그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훨씬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배터리가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밀폐가 무조건 그 필수 조건이에요. 네. 필수 조건이라서 생산 과정에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런 뭐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뭐 잘 아는 대기업들이 네. 거기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들 보면 이게 잘 그 배터리 팩을 이렇게 그 분해를 해보면은요 네. 원통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묶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예, 묶여져 있는데 대부분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얼마만큼 중국을 또 신뢰를 하고 있느냐 이건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중국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감이 좀 오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도 문제는 그만큼 이제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수입하는 다른 물건들 봤을 때 네. 그 막대한 물량들을 다 검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제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네. 제가 지난번은 그 아마 중국 제품 하면서 그 안경 초음파 세척기 네, 그거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요즘 대부분 다 충전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기기가 대부분 다 충전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분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톱만한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이제 그 충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잘못 폐기를 했다가 그게 어떤 어디서 충격을 받아서 만약에 화재로 폭발이라도 하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관리하는 것들까지 끝까지 또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아, 그러니까 대형차, 전기차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건 오히려 안전하게 만드는 걸 수 있는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작은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그것도 이게 문제가 예, 그렇죠. 안전이 좀 염려될 수 있다 얘기를 저는 좀 염려되더라고요. 예,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럼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안전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과학이 지금 리튬을 가둘 수 있는 그 방법은 최대한 다 나왔다고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안전하지 않은 부분은 그 네.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가형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그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네. 데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룰을 다 지켰는가 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인 것 같아요.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어디서 안전성이 오히려 해쳐졌을지도 또 모르는 거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화성에서 일어났던 폭발 네. 사고도 사실은 그 리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과정상에서 다루면서 문제가 생겼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면 항상 그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잠재 력을 갖고 있는 게 그 리튬이라는 물질이라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한 30초 정도 해주신다면. 네. 늘 제가 말씀을 여기 와서 드릴 때 좀 공통적인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분명히 없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 사고. 그렇죠. 네. 근데 리튬은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 그늘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식의 그늘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도 과학을 좀 알고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뭐가 위험하고 뭐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이 지금 담론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학에 좀 더 관심을 또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